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TV 신희정입니다. 우리 상반기 글로벌 시장 정말 암초에 맞닥뜨린 것 같다라는 상황이 많이 보여졌었는데요. 조금 거센 변동성이 있었던 우리 상반기 증시를 두고 정말 최악의 증시였다라는 평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이 2달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좀 단행하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요. 그래도 이런 상황 우리 증시에 이미 선반영된 것이다라는 예측 보여지면서 우리 7월부터 안도랠리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올 초에 우리 증권가에서는요, 우리 증시 상저하고의 양상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럼 이제 하반기를 맞이해서 우리 증시의 흐름 조금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질지, 이럴 때 우리 하반기 투자 전략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오늘 모셨습니다. 네, 정확한 시장 판단, 현명한 투자 전략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우리 평론가님 모시고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FOMC가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FOMC가 발표되기 전에 그 결과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약간 조금씩 더 긴장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좀 예상과 부합되면서요. 시장의 충격은 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네, 평론가님 보시기에 이번 FOMC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사실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과는 굉장히 어긋나는 FOMC의 그 행보가 있었죠. 네. 시장은 50bp, 그러니까 빅 스텝을 예상했는데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있죠.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월 달에 6.5%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8.5%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4월 달에 8.3%로 약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그 뭐 한 75bp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고 50bp 이상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5월 달 CPI가 딱 하고 발표됐는데 6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는 거죠. 8.6%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꺾였던 것들이 확 다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어떤 불안감이 휩싸였냐면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연준이 제어를 못하는 불안한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죠. 근데 이제 7월 달에는 사실은 어떤 흐름이 나타났냐면은, 이제 6월 달 CPI 같은 경우, 5월 달 CPI 같은 경우가 이제 8.6%가 나왔고요. 6월 달 CPI가 발표가 됐죠. 9.1%로. 굉장히 올라갔지만 시장은 놀라지가 않은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게 이 시장의 판단이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라고 미리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지만은 시장은 이제 충격이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럼 뭐 그럴 줄 알았어라는 이제 어떤 판단이 작용했던 결과가 사실은 7월 달 시장에 어떻게 보면 랠리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7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되었지만 그럼 그랬지. 약간 예상했던 결과였다라는 상황이어서 지금 안도랠리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2회 연속으로 이미 단행한 상태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상황을 봐서는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이 시작되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된다면 지금 글로벌 시장 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연준 인사들의 굉장히 강한 어떤 바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들이 긴축에 대해서 오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시장은 이제 6월 CPI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 7월 달 경우에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7월 달 같은 경우에 그 에너지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좀 하락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죠. 뿐만 아니라 곡물을 비롯한 커머디티 전체적으로 굉장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휘발유 가격들을 내려가고 있고요. 집값도 내려가는 추세로 이제 접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특히 고용 시장이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둔화 양상이 조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시장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제 FOMC 연준 니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상, 굉장히 강한 금리 인상은
두 번으로 이제 거의 끝날 것 같다. 이제 9월 달에는 사실은 75bp가 아니라 50bp 인상 정도가 적정하다는 판단하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고 사실 인플레이션은 이제 고공행진할 것 같지만은 그래서 이제 연준의 인사들이 서둘러 나서 진화에 나서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니들 까불지 말아라. 우리는 75bp 인상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강한 긴축을 시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발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은 블러핑에 가깝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7월 CPI 같은 경우가 8월 10일경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9.1%, 그러니까 6월 CPI에서 약간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이유들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50pp 인상으로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또 사실은 9월 달에 또 75pp 인상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연준과 미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일단 피크아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좀 확인이 되는 순간에 사실은 75bp의 가능성은 연준 인사들이 지금 그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낮다. 50bp 인상 정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나 우려보다는 약간 단행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평론가님께서는 보시는 거네요. 네네, 이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네네. 50bp 정도의 인상을 할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 두 차례나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되면서 우리 시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었던 점이 바로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이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상황, 벌써 2년 만에 역전된 조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단행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빅스텝이 단행되면서 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도 많이 끼치는 듯해 보였는데요. 지금 좀 우리 시장에 이 빅스텝이 좀 큰 충격을 준 상황일까요? 빅스텝은 시장이 예상을 했던 거죠. 네. 사실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6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이 한 6%를 넘었고요. 네. 뭐 7월 달에도 얼마 전에 발표됐지만 네. 6.3%를 넘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갖다가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다가 사실은 미국이 이제 7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미리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 빅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는 빅스텝을 밟을 수 없을 거라는 거는 시장이 충분히 이미 예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느니 사실은 뭐 50bp 인상을 했지만은 시장은 그걸 갖다가 현재까지는 충분히 소화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예. 지금 한은의 빅스텝 상황 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럼 한은이 지금 또 다시 한번 4회 연속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게 될까라는 좀 우려가 있는데요. 네네. 좀 그렇게 되면 이제 베이비 스텝이냐 아니면 또 한 번의 빅스텝이냐 그 규모에 따라서 좀 투자자들 혹은 국내 기업들이 받게 되는 영향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까요? 하나는 금리를 갖다가 올릴 수밖에 없겠죠.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최소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으니까 네. 9월 달 예정이 되어 있는데 9월 달에 50bp 인상이 거의 확실히 됩니다. 만약에 하느니 이번 달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한미 금리 역전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요. 사실 두 번째 이유로는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잦아들 기미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6월 달에 6%, 7월 달에 6.3%. 문제는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보다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7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4.7%가 나왔죠. 이게 2008년 통계 이래 최고 높은 수준입니다. 뭐 2008년하고 2011년에도 한 4% 정도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간 적은 있지만은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지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한미 어떤 금리 역전을 갖다가 생각을 한다면은 50pp 인상이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가용성이 미국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에는 사실은 가계부채라든지 민간부채의 부담이 미국보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금리를 갖다가 강하게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한국의 가계부채라든지 민간부채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따라서 50pp 인상이라는 거는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아무리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하지만은. 따라서 25pp 인상이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시장이 전부 다 25bp 인상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느니 50bp를 올려버린다. 네. 그러면은 한국의 시장도 어느 정도의 어떤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죠. 예, 예.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평론가님께서는 25bp 정도 상승률 네네. 예상하시는 거군요. 네네. 이렇게 만약에 25bp 올랐을 때랑 50bp 정도 올랐을 때 이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좀 실감하게 된 인플레이션 수준 좀 많이 다를까요? 인플레이션의 어떤 수준이라는 것보다는 네. 사실은 25bp 인상을 갖다가 생각을 했는데 50bp 인상을 갖다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네. 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부동산 지금 하락기에 부동산 접어든 시장은 네. 어떻게 보면 좀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부채를 갖다가 부동산 시장에 이게 굉장히 부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채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은 사실은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쉽게 돈을 빼낼 수 있는 데부터 돈을 빼내기 시작을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처분하기가 어렵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돈을 빼기가 좀 쉽겠죠. 네. 따라서 그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앞서서 먼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초반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7월 FOMC 이후에 좀 안도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7월의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 했었는데요. 7월에 정말로 뉴욕 3대 지수 좀 상승하는 폭 키워갔었고요.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도 그 전월 대비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럴 때 지금 이런 상황을 이른바 썸머 랠리냐 아니면 베어마켓 랠리냐라는 공방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떤 상황으로 함께 보실까요? 이게 썸머 랠리냐, 베어마켓 랠리냐는 거는 랠리는 똑같은데 네. 차이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썸머 랠리라는 거는 랠리가 가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썸머 랠리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6, 7월 달에 이제 주식 시장이 좀 오르는 경향을 갖다가 썸머 랠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왜 오르느냐?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휴가철을 앞두게 되면 소비가 좀 활성화가 되겠죠. 경기 활성화가 진행이 되니까 주식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사실은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보면 휴가를 떠나기 전에 가을 상승장을 대비해서 미리 이 포트에 이제 좀 주식을 갖다 채워넣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이게 보통은 썸머랠리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지금이 썸머랠리냐, 아니면 베어마켓 랠리냐를 갖다가 생각할 때 현재의 랠리가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를 갖다가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시장이 사실은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연준, 즉 중앙은행의 긴축이 강한 긴축이 약간은 좀 속도 조절을 할 거라는 기대들이 지금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 기대 때문에 사실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속도 조절을 한다는 얘기가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돌아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피크아웃 정점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올해 내내 아니면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섣불리 사실은 어떤 중앙은행이든지 특히 연준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금리를 갖다가 낮출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금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좀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게 뭐 지금도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논쟁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지만 경기는 어느 정도 둔화된다는 건 거의 확실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연말로 갈수록, 내년으로 갈수록 좀 명확해질 텐데, 시장은 이제 그때부터 경기 둔화랑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랠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고민들이 이제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서 사실은 얼마 정도 랠리가 좀 멈출 수 있는 개연성들이 얼마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랠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베어마켓 랠리,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긴 추세로 보면 하락장에서의 어떤 일시적인 랠리라고 봐야 되는 게 정확하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번 랠리는 좀 길게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우리가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를 갖다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미국의 유동성 자체라는 거는 지금 연준이 굉장히 강한 긴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자체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지 확 줄어들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 줄어드는 거 갖다가 이제 9월 한 말부터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은 좀 9월 달까지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랠리를 갖다가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예. 넉넉히 잡아서 9월까지는 이런 랠리 상태가 좀 이어질 그렇죠. 거다. 좀 마음을 예. 좀 편안히 먹고 투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랠리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7월 초에는 조금 비관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시장 초반에 강력한 비관론이 제시되었었는데 우리 발표된 소비자 지수에 따르면요. 1981년 이후에 최고의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소비자 물가도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이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좀 걱정, 불안감이 좀 더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우리 7월 시장 좀 상대적으로 선방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의 오름폭도 좀 상당했었습니다. 그래서 평론가님께서는 7월 이 미국 시장 회복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미국의 7월 랠리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7월 중순 이후에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는데 네네. 그게 12%가 오른 거예요. 네. 굉장히 큰 랠리죠. 네. 그럼 왜 이게 올랐을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그 FOMC 다시 말해서 연준의 이제 그 긴축이 거의 7월 FOMC로 거의 이제 강한 긴축은 거의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이제 시장이 네. 일단 한 거고요. 그래서 9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이제 어떤 강도 자체가 금리를 올리기는 올리겠지만 강도 자체는 약간 옅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돈이 없으면 오르지를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연준의 대차자표를 보면 미국의 유동성의 실체를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 말 경우에 연준의 자산이 사실은 4조 달러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게 현재 7월 15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9조 달러입니다. 9조 달러. 그새 이 많이 단기간에 상승했네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코로나 시국에 네. 사실은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돈이 뿌려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연준의 긴축을 하면서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흡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게 지금은 주춤한 상황이 연준이 이제 사실은 금리를 올리면서 주춤한 상황, 더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줄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미국에 이미 퍼져 있는 엄청난 유동성은 네. 언제든지 시장이 좀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뀌면은 네. 아니면 연준의 태도가 좀 우호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시장으로 진입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 돈들이 엄청나게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사실은 미국의 시장이 7월 달에 그렇게 랠리를 이어간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단기간에 네네. 그 자금이 많아진 거잖아요. 4조 원에서 그렇죠. 9조 원으로. 네네. 그 단기간에 늘어난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좀 위험성은 없을까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위험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마냥 어떤 형태로 조그만- 표시가 되고 있는 거냐면 네.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되고 네, 있는 네. 게 사실은 이런 거대한 유동성이 사실은 인플레이션의 어떤 근원이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 과거에도 사실은 돈을 뿌리긴 뿌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주머니에 돈을 직접 이렇게 뭐 이런 좀 약간 거친 표현이지만 꽂아주는 행동을 네. 안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어떤 선택을 했냐. 통화 정책만이 아니라 재정 확대 정책을 피면서 정부가 재정 확대를 꾀하면서 사실은 그 소비자들한테, 네. 국민들한테 네. 돈을 막 줬잖아요, 현금을. 네, 그렇죠. 이런 돈들이 사실은 지금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보게 되면 근원이 된 네. 거고요. 그 돈들이 사실은 일시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축소되지는 않겠죠.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돈을 갖다가 일시에 다 썼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일부는 또 저축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네. 남겨놓은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돈들이 아직은 시중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거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 퇴장을 하려고 하면 네.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는 게 뭐 정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그렇죠. 지금 그래서 국내 증시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아까 전에 강력한 좀 시장 초의 비관론도 제시되었다 했었고요. 우리 6월에 우리 증시 하락률이 세계에서 1, 2위를 다퉜을 만큼 조금 심각한 상황 보여졌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수 막 2050선까지 밀리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계속했었고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침체 아니면 경기 침체가 너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7월 말에 좀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낙폭이 워낙 컸었던 탓인지 지금 좀 이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적정 수준보다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우리 증시는 좀 왜 이렇게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좀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일까요? 우리 한국 증시가 6월 달에 전 세계 성적, 증시 성적으로 보면 꼴찌였죠. 네, 그렇죠. 뭐 코스닥이 한 16% 하락하고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12% 하락했습니다. 그다음에 7월 달에 증시가 반등을 했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뭐 미국 나스닥이 12% 했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한 5% 정도 상승을 했나요? 그러니까 반등은 좀 약간 미비한 편이고 좀 하락을 할 때는 하락폭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한국 경제의 어떤 특성을 갖다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 경제를 갖다가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 이제 그 탄광의 광부들이 사실은 그 탄광에 들어갈 때는 카나리아를 세 장에 넣어서 들고서 이제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카나리아가 이 독가스 아니면 유독물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제일 먼저 반응을 해요. 비실비실하다 카나리아가 좀 비실비실하다 그러면 뭔가 이 나쁜 위험하다. 공기가 흐른다. 이거 네.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한국이 왜 그러냐면은 한국의 어떤 경기가 좀 둔화된다 싶으면은 그게 곧 세계 경제의 어떤 둔화나 침체를 갖다가 미리 알리는 신호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신호가 들면은 세계 경제의 어떤 회복을 갖다가 의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 한국 증시가 사실은 6월 달에 그렇게 힘을 못 쓴 이유는 한국의 무역 적자 때문이겠죠. 무역 적자가 지금 뭐 한 몇 개월 연속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걸 너무나 잘 알죠. 이거 한국 경제가 이거 시들시들하면은 사실은 세계 경제가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먼저 서둘러 이제 돈을 빼간 영향들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7월 달에 반등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한국 경제는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그 경제의 그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유가에 달려 있습니다. 유가. 그러니까 유가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오로지 100%의 에너지 수입국이니까 거의 100%의 에너지 수입국이니까 에너지 어떤 어떤 가격 흐름에 굉장히 한국 경제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뭐 그 서부 텍사스라는 원유 같은 경우에 120달러 선까지 갔다가 지금 한 95달러 선인데 이게 7월 한 중순경부터 7월 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한국 경제가 약간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 거고요. 한국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는 흐름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환율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를 보일 거다. 1,300원대에서. 그런 인식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사실은 이제 7월 달에 이루어진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가 7월 달에 그나마 그래도 조금 반등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특히나 우리 상반기의 증시 고환율 상태와 지금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력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연저점을 계속해서 기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가요, 직전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것은 지금 조금 91년 이후에 7번 요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싶을 만큼 좀 심각한 우리 상반기 보여줬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한국 주식 정말 동학 개미들의 계좌가 녹는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기존 예측대로 우리 상저하고 이제 하반기에는 상승세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우리 주식시장 추가 하락장의 위기에선 좀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이제 좀 마음에 안정을 하고 좀 주식 계좌 계속 진행해도 될까라고 봐도 될까요? 근데 사실은 뭐 바닥이 어딘지는 누구도 모르죠. 그렇죠. 근데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일단 고비는 저는 지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라 그러면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환율이 1,300원을 뚫고 치솟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사실은 저점이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순간에 확인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그 한국 경제가 사실은 턴 어라운드를 갖다가 할 개연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세계 경기 침체가 이제 어느 정도 중국의 침체, 미국의 침체든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한국 경제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이제 무역 수지 적자는 어느 정도 좀 후반으로 갈수록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6월 달에 어떤 저점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돌발적인 변수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어떤 변수들, 아니면은 우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블랙스완 같은 어떤 이벤트들이 터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어떤 경기 둔화라든지 침체의 가능성 때문에 다시 지금의 랠리가 어느 정도 꺾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어떤 하락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그게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하반기에 좀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연초에 이야기해 주셨던 예측들대로 하반기에 조금 상승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속 좀 희망처럼 작용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 정말로 하반기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 시작점 이제 8월부터 상승세가 시작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실 텐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좀 어떤 섹터에 조금은 더 집중하면 투자 진행하실 때 조금은 더 수월하실까요? 근데 섹터별로 저는 그 하는 거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섹터별로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이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사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본업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신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저는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사실은 용돈벌이 수준밖에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용돈을 벌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따라서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이제 성장이 구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4, 5년 사실은 경기 순환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분야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기시피 뭐 앞으로의 어떤 대세는 전기차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은 전기차 배터리 부분의 어떤 뭐 소부장 업체들 역시 반도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역시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강한 어떤 투자를 갖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등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촉발된 지금의 천연가스 시장들이 액화 천연가스로 이제 좀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유럽이 이제 거기에 굉장히 강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액화 천연가스에 필요한 어떤 터미널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건설을 해야 될 거고요. 액화 시설이라든지 또 기화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LNG 선이라든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3, 4년 아니면 4, 5년 지속적으로 어떤 경기 순환에 상관없이 성장할 수 있는 분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분야들에 대한 어떤 주식들을 갖다가 좀 선점을 해서 미리 거기다 투자를 해놓고 어떻게 보게 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장을 갖다가 대응하는 게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용돈벌이 수준이 아니라 좀 생각보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말씀해 주신 섹터들 약간 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 종목들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전기차라던가 반도체, 로봇 이런 관련된 섹터들이 있을 텐데 사실 장기적으로 본다는 게 참 더 예측하기 어려우실 거고 어떻게 좀 집중하면 좋을지 공부하는 방법도 좀 어려우실 텐데 그 섹터별로 좀 집중해서 우리가 집중하면 좋을 좀 비중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좀 저는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바뀔 거다. 그리고 그 시대가 빨리빨리 진행될 거라는 순으로 그 자산이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 당장 직면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전기차 분야는 지금도 상당히 뭐 지난해부터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흐름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은 올해를 지나서 내년에는 더 가속화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엄청난 투자들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거기 또 전기차 배터리 같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중국이 굉장히 강세를 띄고 있다라고 하지만 미국의 견제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큰 기회를 맞고 있는 분야입니다. 사실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엄청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포트 안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좀 담아놓을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좀 성장이 지금 앞으로 이제 4, 5년에 굉장히 가시화되겠지만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런 섹터들에 어떻게 보게 되면 포트의 어떤 비중을 높이는 게 현명한 어떤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많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 우리 국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 양상을 보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까지 연일 셀코리아라고 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 매도세는 매수세로 좀 돌아선 양상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네네. 이에 반면에 요즘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이 조금 얼어붙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이 거래 대금이 지금 확인해 보면 역대 2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점이 좀 많이 우려가 되셔서 지금 이렇게 주식 시장을 많이 떠나신 걸까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포모 증후군이라죠. 남이 하면 나도 한다는 이게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넘어야 될 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전부 다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남들이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이성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남들 모두가 떠나는 시장에서 나 혼자 남아있는다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고요. 남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시장에서 나만 혼자 안 따라가는 것들도 사실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 지금 떠나고 있다는 거는, 개인 투자들이 떠나고 있다는 거는 어떤 신호로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냐면은, 이제는 사실은 주식을 사도 좋을 때가 서서히 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섣불리 현금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는 거는 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럴 때는 이제 개인 투자들이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리밸런싱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포트 안에서 일단 좀 앞으로도 좀 별일 없을 것 같아. 이게 뭐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가능성이 없는 주식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서 성장성이 있는 주식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이런 주식들, 이렇게 자꾸 바꿔나가는 연습을 하다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확신들이 생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로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주식이 발견됐다 싶으면은 과감히 담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의 주식시장이 외국보다도 좀 한 발 느린 경향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사실은 좀 외국인들이 떠날 때 굉장히 많이 좀 떠나기 쉬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자본 유출입이 굉장히 쉽죠. 거기다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위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경기 순환에 굉장히 좀 민감한 업종들이 굉장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세계 경기가 둔화된다 싶으면 한국 시장에서 먼저 떠나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매수 세력이 좀 어떻게 보게 되면 부재한 측면들이 있어요.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에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지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어떤 불신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죠. 동시에 이제 공모펀드에 대한 어떤 불신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펀드에 대한 어떤 규제들도 어느 정도 좀 강화가 돼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게 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어요.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식시장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회복 탄성, 아니면 강한 탄성, 뭐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모두가 떠날 때가 시장에 주목을 하지 않을 때가 실제로 시장은 사실은 이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거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올바른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참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팔고 떠나나 라고 참 그게 참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약간 전망을 보고 바꿔준다라고 생각하면 좀 방향을 설정하실 때 편하실 것 같아요. 예, 그게 사실은 굉장히 네. 쉬운 선택일 거예요. 손절을 한다 그러면 누구나 어렵죠. 네. 내가 지금 뭐 50% 정도 손실이 났는데 이걸 갖다 팔고 떠나는 건 쉬운 선택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걸 팔고 다른 거를 갖다 담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쉬운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예. 평론가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로 막 50%의 네네네. 손해가 나도 그때라도 전망이 보인다 하면 바꿔주면 그냥 괜찮게 진행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게 만약 바꿨는데 그 주식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자신의 잉여 현금을 동원을 해서 자신의 포트에 얼마든지 담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주식시장이라는 건 어떤 경험의 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의 경험이라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거지. 그래서 조그마한 어떤 성공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저희 평론가님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지금 조금 또 주목하셔야 할 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해외 투자에 좀 투자를 많이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서학개미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조금 증가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작년에 확인해 보시면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이 300조 원을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해외 주식 중에서 애플, 테슬라, 쿠팡과 같은 성장주 중심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 투자자들의 행보가 좀 많이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테슬라를 떠나고 팔고 매도세로 전환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최근에 왜 이런 추세가 좀 특히나 나타났을까요?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성장주에 대한 성장주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신 건지 왜 갑자기 팔고 떠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게 되면 정념이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게 정확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학개미의 어떤 열풍이 불었던 때가 언제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의 주식시장이 막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을 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이 하면 나도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손실을 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왜 그 테슬라를 사고 했겠어요. 나는 뭐 몇 배를 벌었어. 애플을 사고 했을 때. 이런 어떤 소문들, 주변의 어떤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서 뒤늦게 사실은 그런 주식들을 갖다 포트에 그냥 무작정 담았던 분들이란 얘기죠. 근데 이분들의 실패라는 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식시장은 남들이 전부 다 몰려갈 때는 한 번씩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되는 거고 남들이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실제로는 주식시장에 진입할 때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게 뭐 지금 그 서학개미든지 동학개미든지 주식시장을 떠나는 이유는 뭐 명확한 거예요. 사실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시장에 들어왔던 분들은 지금 손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떻게 보기에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주식들이 다시 원상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뭐 이익을 내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필요할 거라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분들이 사실은 시장을 떠나는 거는 뭐 성장주에 대한 어떤 매력이 반감했다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가 어느 정도 약화될 거라는 약달러가 앞으로 진행될 거라는 어떤 이런 어떤 뭐 판단보다는 사실은 이제 손실이 생각보다 많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자기 돈만으로 투자한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높아지면서 부담이 점점 가중이 되니까 팔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어려운 점은 이 성장주, 이게 열풍일 때 빚내서 투자 진행하신 분들 가장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영향을 미칠 이슈가 바로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네. 정부가 이 공매도에 대한 손질이 나서겠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거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유독 이 공매도에 대한 좀 개입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가 좀 들어가야 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어떤 공매도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사실은 좀 그 법칙이 약해요. 공매도 제도라는 거는 사실은 만약에 공매도를 갖다 전체적으로 없애버리게 된다 그러면 외국인 자금들의 어떤 유입이라든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 하는데 운동장이 기울어진 것도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문제는 뭐냐면은 기관 투자자들이었는데 외국인 투자들이 어떤 불법 공매도를 했을 때 그 처벌이 너무 약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거의 뭐 평생 아니면 몇십 년 동안 감옥에서 썩어야 될 것들을 갖다가 벌금 몇 푼 내면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얼마 전에도 뭐 우리나라 증권사라든지 모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도 불법 공매를 했다고 신문에 나왔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벌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약한 상황이거든요. 이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불법 공매도를 갖다가
부추기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좀 손질을 해서요. 이런 어떤 불법적인 공매도라든지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교란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철퇴를 내려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공매도제도의 어떤 유지라든지 아니면은 이거 갖다 없애느냐 하는 거는 논의 차원을 일단 벗어나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불법적인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처벌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일벌백계를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야지만은 이런 어떤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조금은 좀 교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네, 지금 그 규제가 조금 약해서 오히려 공매도를 좀 부추기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7월 평균 상황을 보면 일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이 좀 올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보면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 걸까요? 그만큼 좀 활력을 좀 잃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감소한 거지. 이게 뭐 정부의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돼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뭐 정부의 눈치를 갖다가 그 기관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보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사실은 전체적인 거래 대금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공매도 금액 역시 좀 줄어든 거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봐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이번 영업이익이 지금 발표되는 상황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 상승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 발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요. 국내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시작된 건데요. 지금 약 10개 기업 중에 6개 기업이 영업이익 기대치 좀 상승했다. 그 기대치를 웃돌았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너지나 경기 소비재들이 좀 호재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3분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3분기 이제 어떻게 보실까요? 이 호재처럼 이제 역시나 상승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실까요? 3분기에도 에너지라든지 시크릿컬, 그러니까 경기 소비재라든지 경기 민감주들은 사실은 그 2분기에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니까 사실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어떤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무역 수지 자체는 적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흑자로 약간 전환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만은 글로벌 경기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경기 둔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판단일 거예요. 금리 인상의 이제 여파를 받아서 경기가 활성화되기보다는 경기 둔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게 사실은 중앙은행이 노리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제 그 에너지주라든지 아니면 그 경기 순환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생각보다는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경기 순환에 관련이 없는 주식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뭐 구조적인 성장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방향, 좋은 실적을 내면서 하반기에도 좀 호조세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3분기에서도요. 기업 실적에 좀 환율이나 인플레이션이 좀 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포인트들이 좀 집중해야 할 상황일까요? 인플레이션보다는 이제 꼭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환율 같은 경우들도 한국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좀 안정세를 보일 테니까 2분기까지는 이제 환율에 덕을 봤던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이익 성장세가 약간 좀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시장,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자체는 하반기로 갈수록 그 무역 적자의 어떤 흐름들이 좀 좋아지면서 흑자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만 글로벌 시장 자체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경기 둔화라든지 경기 침체의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어떤 뭐 환율에 대한 화두보다는 새로운 화두로 이제 경기 둔화나 침체라는 용어들이 좀 자주 좀 등장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화두들이 좀 등장하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저희가 뭐 코로나나 전쟁 같은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듯이 이제 하반기에 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다가올 것 같은데요. 정말 이렇게 올해 상반기에도 그렇고 올해 우리 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평론가님께서 이제 2022년 하반기에는 좀 주목해야 할 상황을 어떻게 집중하면 좋을지 어떤 섹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반기
상반기 투자 진행하면 좋을지 우리 투자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시장에서 실패는 굉장히 큰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주식시장은 항상 우상향을 그린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일단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은 제가 주식 공부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구조적인 성장주 중에서도 굉장히 멀티플, 다시 말해서 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게 그 측정된, 낮게 멀티플이 좀 상당히 박하게 된 어떤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주식들에 대한 공부들을 갖다 열심히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미 굉장히 그 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주식들은 좀 성장주 중에서도 좀 배제를 하고요. 그러면서도 앞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할 주식들이지만은 멀티플이 굉장히 박하게 돼 있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 포트에서 새롭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리밸런싱을 해가면서 그런 주식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재미를 좀 느껴보면서 좀 그런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남들이 모두 떠날 때 그때가 사실은 우리가 주식시장에 집중을 해야 될 때다. 이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거는 분명한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평론가님 약간 실질적으로 공부를 할 때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이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게 평가된 것 같다라고 보는 좀 지표나 그 지수 이렇게 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지표들. 그러니까 ROE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은 좀 그런 주식들 중에서도 퍼가 굉장히 낮은 주식들이 있어요. 평균보다 낮은.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전제 하나는 앞으로 4, 5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 갈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산업 어떤 구조의 전환이 그리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주식들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주식들은 산업이 그리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지금 주식 투자가 지금 굉장히 경기 둔화라든지 침체가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주식들 중에서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퍼가 굉장히 좀 낮다. ROE가 상당히 높은 측면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가 굉장히 낮다. 이런 주식들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 주식들은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먼 미래를 생각해서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오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 담아놓으면은 분명히 굉장히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종목들 공부를 하고 섹터들 좀 집중을 한 상태에서 좀 투자 시기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 종목이 좀 전망이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내려지셨다면 지금 이 시기에도 좀 투자를 시작하셔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좀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저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그 저점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는 않겠죠. 저한테도 뭐 집을 팔아서라도 사실은 주식시장에 올인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누구도 저점을 모르는 거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점에 가까워졌다. 아니면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지금 뭐 현금을 갖다가 어디서 만들어서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주식시장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떤 재미를 느껴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한 달 정도 있다 아니면 보름 정도 있다 조금씩 움직여 조금씩 그래도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 이럴 경우에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 포트에 내가 새로운 현금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담을 수 있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여기까지요. 7월 FOMC라는 큰 변곡점을 넘은 글로벌 증시 상황 윤석정 평론가님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평론가님과 함께 정말 우리 하반기 어떻게 투자 진행하면 좋을지 조금 더 현명한 투자 전략 함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핵심 이슈든 서울경제TV에서 확인해 주시면 그 앞으로 더 든든한 전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월간 서울경제TV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